자, 오늘은 품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품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품사는 단어에만 국한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품사라는 것을 보면, 품사는 단어를 찾았을, 사전에서 단어를 찾았을 때, 명사, 형용사, 동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어라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록화가 가능한 품사의 영역을 적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품사라는 부분을 단어에만 국한함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큰 오류를 겪게 되는 것이고, 그 품사라는 개념을 조금 확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확장시킴으로써 그 품사에 맞는 적절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문법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가 힘든 거죠. 그래서 신텍스라는 부분을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것은 품사에 기반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특징,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는 품사로 시작해서 품사로 끝난다. 다시 기억해 주세요. 영어는 품사로 시작해서 품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품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에 써 있죠. Part of Speech라는 게 품사의 그 영어 이름이에요. 그럼 스피치가 뭐냐면 말이죠, 말. 말의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우리한테 주주주주주 블라블라블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말의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느낌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단어들의 대충 의미들을 조합해서. 하지만 그 부분들이 정교하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들에 맞는 문법성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품사의 개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품사라는 건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의미의 단위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다. 그러니까는 뭐 품사를 아까 이야기했죠. 단어에만 국한돼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의미의 단위로 확장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의 단위란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단어, 구, 절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북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북은 책이라는 의미의 명사로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사로서 예약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뭐 부킹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문장 내에서 봤을 때 얘가 동사로 쓰인 건지 명사로 쓰인 건지는 어떻게 아나요? 즉 하나의 단어만 봤을 때 그 단어가 물론 보통의 단어들은 품사가 어느 정도 품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얘가 명사로 쓰였는지 동사로 쓰였는지 어떻게 알죠? 그게 바로 신텍스에서 우리가 익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I wanna book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에 나온 book은 명사죠. 그럼 이게 명사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았느냐? 보세요. I가 주어고요. want 동사고 book이 목적어예요. 나는 책을 원한다. 그쵸? 책이 되는 거죠, 쟤는. 그럼 보세요. 이걸 우리가 명사라고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 동사 앞에는 관사가 붙지 않죠. 어라는. 그죠? 그래서 어가 붙었기 때문에 명사로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그냥 해석해보니까 이건 그냥 책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신텍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 이 북이라는 단어의 품사를 확인하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바로 want라는 것 때문이에요. I가 주어고 want가 동사거든요. want가 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북은 또 한 번 동사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want라는 애는 목적어를 필요로 해요. want라는 거는 원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뭔가 목적, 내가 원하는 대상이 필요하죠. 그 대상의 역할을 지금 북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은 명사인 거죠. 북을 내가 알고 있는 의미가 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명사인 게 아닌 거예요. 이 문장 안에서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의 단위로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명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마 조금 더 설명이 진행되면 조금 더 익숙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일단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간다. 다음 보시면 구가 있어요. 구라는 것도 마찬가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다음 문장 보시면 마찬가지 I want가 동사고요. to buy a book 자체가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명사예요. 그러면 to buy a book이 명사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a book이 명사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와 같은 거죠. book도 목적어로서 또는 하나의 의미의 단위로서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사로서. 마찬가지죠. to buy a book이라는 이 하나의 덩어리도 의미의 단위가 되는 거죠. 하나의 완결된 의미의 단위가 되고 그 의미의 단위는 사실은 품사라는 개념은 의미의 단위는 문장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장이랑은 다른 개념이죠.
혼자서 독립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트의 목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되는 거죠. 다음 문장 보시면 이건 절이에요. 얘는 마찬가지예요. that부터 do까지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명사 절이라고 부르죠. 얘는 명사 구가 되겠고요. 마찬가지예요. that부터 do까지가 하나의 의미의 단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의미의 단위로서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문장을 보는 초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 개의 문장은 다른 문장이죠. 단어의 개수도 다르고 의미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신텍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 개의 문장은 같은 문장이에요. 완벽하게. 무슨 말인지 되세요? 예를 들면 하나의 문장에 단어가 40개, 50개가 있어요. 한 문장이에요, 그게. 그럴 수 있죠. 가능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는 40개, 50개짜리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40개, 50개짜리로 볼 것이고요. 누구는 40개, 50개짜리로 이루어진 문장을 세 덩어리로 보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신텍스를 활용한 정교한 해석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문장을 단순화시키는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단순화시키냐?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법칙에 맞게 문장을 단순화시킨다. 그게 바로 신텍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의미의 단위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제는 문장에 대해 설명할게요. 자, 이 문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누구나 알고 있어요. 어차피 문장은 그냥 문장이죠. 영어는 굉장히 친절한 언어예요. 그래서 문장 시작점을 대문자로서 표현을 해줘요. 한국말에 그런 게 없죠. 그 다음에 마침표로 끝나는 구간까지가 문장인 거예요. 그 안에는 주어랑 동사가 반드시 한 쌍으로 존재해야 해요. 당연히 이제 주어 같은 경우에는 명령문에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주어 동사를 기반한 완결된 언어의 단위가 문장인 거예요. 예를 들면 자, to buy a book이라는 명사 구죠. 명사 구가 친구한테 누군가한테 얘기해요. 책을 살 것, 책을 사는 것, 책을 사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언어로서의 역할을 하나요? 말의 부분은 될 수 있어요. part of speech, 말의 부분은 될 수 있지만 언어로서의 완전한 의미의 전달에 역할을 할 수 있냐 이거지. 그건 못한다는 거죠. 북도 마찬가지예요. 친구한테 책 뭐 어떡하라고. 책 사줘. 책 볼래. 이렇게 문장이 되어야만 언어는 전달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문장이라는 큰 기본적인 언어의 단위 안에 그 언어는 스피치로 이루어져 있고 그 스피치의 일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품사인 거예요. 단어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이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품사의 개념을 확장시켜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문장에서 그러한 품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는 그 품사가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품사를 결정함으로써 이 품사의 적절한 문법성을 판단하고 이 품사의 적절한 해석을 함으로써 정교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면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문법책을 보면 팔품사에서 먼저 시작을 하죠. 그 팔품사에서 품사별로 하는 역할들, 품사가 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얘는 이걸 수식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지금 할 건데 팔품사의 세부 내용들을 실제로는 의미의 단위인 품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품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명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말 되는데요.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명사일 거야 라는 역산이 가능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품사의 역할들을 다 파악을 했을 때 한 문장의 의미와 문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쏟아부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나중에 되면 품사의 개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나는 당장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 풀기 급급하니까 이게 품사가 뭔지 내가 확인하고 파악해갖고 해석하는 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게 익숙해지면 0.0 몇 초 안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한국어를 배울 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차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명사의 첫 번째 보실게요. 명사래요. 품사의 첫 번째. 품사의 첫 번째, 명사 대명사예요. 자, 명사 대명사는 보통 우리가 and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은 명사랑 대명사는 8개의 품사, 영어 8개의 품사에서 각각 하나의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되는 거지만 신텍스라는 품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신텍스의 개념에서 봤을 땐 팔품사에서 명사와 대명사를 따로 나누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명사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많죠? 보통 이제 문법책을 찾아보시면 주목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렇게까지만 하면 부족해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제 수업을 듣는 거고요. 그 부족함이 무엇이냐면, 자, 이 주어, 문장에서의 주어와 문장에서의 목적어와 문장에서의 보호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동사 때문에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동사, 문장의 동사 때문에, 이 원트라는 애 때문에 생긴 게 바로 이 북이라는 명사인 거죠. 이해되시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는 거죠. 준동사도 목적어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해요. 그럼 여기 준동사가 뭐냐면 to by 같은 애들 준동사라고 해요. 다음 장에서 다시 다룰 거고, to by가 북이라는 목적어를 필요로 해요. 제가 있어야지만 to by와 북이라는 이 by라는 애의 의미가 완전해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I want to buy, 사실은 이제 대치동도 마찬가지긴 하죠. 중학교에서 투부정사를 처음 배웠을 때 아이들한테 이게 무슨 품사니 어떻게 해석하니를 물어볼 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긴 한데 선생님들이 항상 밑줄을 어디다 그어주냐면 to by에다가 밑줄을 그어줘요. 이게 무슨 용법이냐, 뭐 무슨 구로 쓰였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정말 아주 지역적인 정보를 물어보기 위한 그런 시험일 뿐이죠. 사실은 이 to by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to by a book이 중요한 거죠. 구가 중요한 거예요. 구가.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이냐는 그 구의 품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다만 저 to by만 보셨을 때 문법성이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여기에만 밑줄 그어져 있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I want to buy 하면 문장이 완전하는 얘기죠. 완전하지 않아요. buy의 목적어도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동사의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도 명사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따로 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죠. 전체사의 목적어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장이 완전해 보여요. 내가 봤을 땐 충분히 의미적으로 나는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문장의 아주 말미에 있는 전치사 하나가 목적어인 명사가 없으면 그 문장 불완전한 거예요. 명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에 명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문장의 뼈대 역할이다. 그런 거죠. 문장의 완결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문장에서 명사를 필요로 하는 주체는 뭐다? 문장의 동사이거나 준동사이거나 전치사야. 요 세 가지가 본인들이 필요한 명사를 다 갖췄을 때 그 문장은 비로소 완결해지는 거죠.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전치사, 준동사, 동사? 아니요. 전치사, 준동사, 동사가 필요로 하는 명사가 다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뼈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동사가 있죠. 자, 동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문법책이나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기본 개념이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보세요. 동사는 보통 우리가 verb에서 나오는 V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동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움직임을 표현해요. 뭐 의미를 흐르게 해줘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는 이제 동사의 동자라는 저 한자 때문에 다들 헷갈리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실제로 동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거죠. 자, 동사는요. 단어예요. 구와 절에는 동사가 없거든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모든 단어는 사실 고유한 의미를 가지죠. 동사도 고유한 의미를 가져요. 근데 동사가 다른 단어들, 다른 품사들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북이라는 오늘 북 얘기를 많이 하네요. 북이라는 명사로 돌아가 볼게요. 북이라는 명사 자체는 다른 명사나 형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나를 넣어줄 문장만 있으면 되는 거죠, 쟤는. 그럼 그 문장에 들어가서 나는 나의 역할을 하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단어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품사들의 특징이죠. 동사는 그렇지 않아요. 동사는요.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의미가 혼자서는 전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얘는 그 의미를 완전히 하기 위해서 아주 이기적으로, 사실 이 말이 빠졌죠. 이기적으로 앞뒤에 명사와 형용사를 배열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열. 이게 사실은 동사의 동사한 역할에 대해서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이걸 이야기하실 것이다. 뭐다?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의미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앞뒤에 명사와 형용사를 배열하는 거죠. 그것도 아주 이기적으로. 자, 이기적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나는 책을 원해요. 맞죠? I want a book. 근데 책이 나를 원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말이 안 됩니다. 책이 어떻게 사람을 원합니까? 맞아요. 의미가 이상하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A book wants me 해도 문법적으로는 맞다는 거예요. 왜? want라는 동사는 내가 필요로 하는 주어와 목적을 다 가졌기 때문에 네가 책을 원하든
책이 너를 원하든 상관이 없어요. 얘는 이기적이에요. want, 나는 원하다의 의미니까 주어랑 목적어만 쓰면 돼. 누가 누굴 원하지 내가 뭔 상관이야. 라는 게 동사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보통 우리가 처음에 문법을 배울 때 문법성을 판단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동사 때문이에요. 문장의 동사 때문이 아니고요. 문장의 동사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동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 역할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다른 품사들과 다를 바가 없으나 그 의미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 의미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앞뒤에 명사와 형용사를 배열한다는 것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그 배열의 법칙이 결국에 영어라는 언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 배열이라는 거 볼게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나는 영어의 모든 동사를 알고 모든 명사를 알아요. 명사와 동사를 알기 때문에 나는 모든 문장을 만들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문장은 사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 그럼 난 동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동사가 배열을 하니까 이 배열의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가능한 추론이죠? 동사를 다 모아요. 자, 너는 뭐가 필요하니? 저는 주어만 있으면 돼요. 그래, 알았어. 이쪽으로 와. 너는 목적어, 너는 목적어, 저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도 필요한데요.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모든 동사를 모아가지고 걔네들의 의미를 다 분석해요. 그 의미를 분석해서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명사와 형용사를 다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 배열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영어는 학문으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배열의 경우의 수가 다행히 적어요. 그게 5가지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개념의 전환을 이뤄야 할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품사와 형식이라고 하면 영어에서 문법을 배울 때 가장 처음에 그냥 짜깁게 배우고 끝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고3 수업을 하다 보면 고3 애들이 해석이 안 돼서 질문하는 문장들을 뜯어줄 때 내가 그걸 설명을 해줄 때 형식만 알려주면 끝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요. 뭐 어린 학생들이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형식만 알면 고3이 어려워하는 1등급 나오는 고3이 어려워하는 문장들도 쉽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안 믿기겠지만 사실 그래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동사를 알고 문장의 동사를 알고 그 동사의 의미를 알아서 그 의미로 인해서 파생되는 명사와 형용사의 배열 경우의 수를 파악한다. 즉 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장에 나온 단어들의 뜻을 안다면 그 문장을 해석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문장을 해석했는데 의미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애매해. 다시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 잘못된 거야. 단어의 뜻을 알고 형식을 알았으면 그 문장은 완벽하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죠. 그 완벽함, 당연함, 당연히 완벽하게 해석해야 함을 만들어주는 것이 신텍스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살짝 접어두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문장에서 여기 보시면 이 buy라는 동사가 book을 필요로 하는 거고 can buy라는 동사가 I를 필요로 하고 book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얘네가 왜 이렇게 모였냐고. 다 동사 때문인 거죠. 동사가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모든 문법적인 사항, 거의 대부분의 문법적인 사항들의 원인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 찾지 않은 채로 다른 데 따져보시면 안 되는 거죠. 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명사와 동사에서는 그리고 품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2시간, 3시간을 줘도 떠들 수 있어요. 그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바로 품사와 동사의 개념 같은 것들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 형용사 있는데요. 형용사는 보통 A 이렇게 쓰고요. 사실은 뭐 adjective에서 나왔기 때문에 ADJ라고 쓰기도 해요. 그거는 뭐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죠.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명사로 수식해줘요.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보호로서 쓰여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보호는 2가지가 있어요.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 형식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거나 보호로 쓰이는데 보호는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가 있어요.
주격 보어는 주어를 수식해주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수식해주죠. 근데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고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도 명사예요. 따라서 형용사는 통틀어서 그렇죠. 명사에 종속돼서 쓰이는 거예요. 명사에 종속돼서 쓰인다. 이게 형용사의 종의 특성, 종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명사에 종속돼요. 명사가 없으면 형용사 자체가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의 운명상 어쩔 수 없이 의미나 문법적 판단은 명사에 종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가 나왔어요. 앞으로 너네가 보게 될 모든 형용사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문법 아니면 너희들이 판단했을 때 형용사라고 생각되는 뭐 의미의 단위라든가 문법들이 나왔을 때 그것들의 문법성을 판단하고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선 반드시 수식하는 명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식하는 명사에 종속돼서 수식하는 명사를 기반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그 형용사만 보고 판단하는 애들 치고 좋게 끝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형용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부사 있는데요. 부사는 adverb라고 해서 보통 ad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형용사 부사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부사는 이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해준 역할을 하는데요. 얘도 수식이고요. 그죠? 다 수식이네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서는 못 쓰인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수식해준 대상이 있어야지만 쓰여요. 한마디로 옵션이라는 게 얘네들은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형용사나 부사 기본적으로 다. 명사와 동사가 뼈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형용사나 부사는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품사와 형식에 관련돼서 신텍스를 배우는 친구들이 부사나 형용사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하고 똥오줌 못 가리는데 지금 화장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나중에 의미적으로 어느 정도 그리고 문법적으로 어느 정도 쌓여 있을 때 내가 실력이 있을 때 한마디로 수능에서 1등급을 가릴 때 그런 문제들 있죠. 굉장히 정교한 해석을 해야 될 때는 사실은 굉장히 드라이한 의미보다는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뉘앙스에서는 부사와 형용사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부사 하나를 얼마만큼의 무게추를 두고 내가 보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문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형용사와 부사는 처음에 내가 명사와 동사조차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아무튼 그래요. 부사는 수식을 해준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어요. 자, 전치사는요. 전치사가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명사의 개수가 많을까요? 부사의 개수가 많을까요? 부사를 많이 쓰긴 하지만 일상생활 용어에서는요. 부사를 많이 쓰긴 하지만 실제로는 명사의 개수가 훨씬 많죠.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뉘앙스라든가 어떤 흐름을 전달할 때는 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사가 개수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어떻게 할까? 명사를 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ly 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를 쓰게 된 거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무슨 역할을 하냐면 부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치사가 나오면요. 항상 명사랑 괄호로 묶어주세요. 물론 여기도 예외는 있어요. 예외 사항들에서 또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요거 하나 듣고 영어 끝낼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항상 괄호로 묶어주세요. 그래서 무슨 역할? 부사의 역할. 그래서 얘는 여기로 회귀하는 거죠. 회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함께. 전치사 뒤에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그 전치사는 항상 목적어를 취하고 명사로서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고 함께 명사와 함께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묶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감탄사 있는데요. 감탄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와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신텍스의 개념에서 봤을 때 감탄사는 그냥 빼놓고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접속사가 있죠. 접속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행하는 과정이 있죠. 중등 과정에서 고등 과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접속사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근데 그때 말하는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예요. 자, 접속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등위 접속사, 두 번째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자, 등위 접속사부터 볼게요. 등위라는 말 자체가 같은 지위라는 뜻이에요.
같은 지위, 즉 문장과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한다는 것이 등위접속사의 특징이죠. 등위접속사에 대표적으로 and, or, but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나오면 애들이 생각하죠. 아, 저건 내가 아는 거야. 저거는 뭐 초등학교 때도 했던 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주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영어 문법에서 뭐가 제일 어렵나요? 고등과정에서. 뭘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등위접속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등위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해준다는 특징 말고도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등위접속사는요. 공유 대상을 생략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요. 앞으로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차차 느끼게 되실 거예요. 자, 공유 대상을 생략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친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문을 한번 써볼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I like him and his dog. 그럼 이건 몇 개의 문장인가요? 얘를 하나의 문장으로 보는 순간 등위접속사에 대한 개념은 사라지는 거예요. 얘는 두 개의 문장인 거죠. 뭐냐? his dog이랑 힘이 and라는 등위접속사를 통해서 엮여 있는 애들인데 I like라는 애가 공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 대상이 어디서 빠졌냐? 여기서 빠져 있는 거죠. 실제로 있는 거 두 개의 문장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문장엔 두 개의 형식이 있을 것이고 두 개의 형식이 있다는 것은 두 개의 문장인 만큼 각각의 문장의 문법성을 판단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 공유 대상이 이 문장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냐? 그러면 사실은 등위접속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등위접속사의 특징이죠. 왜? 이건 곱하기잖아요. 문장과 문장인 거예요. 하나의 엄청나게 복잡한 문장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등위접속사 하나 쭉 들어가는 순간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문장에 등위접속사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요. 고3 EBS 보시면 한 문장에 막 5개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뭐랑 묶였는지 아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등위접속사는 웬만한 기본적인 문법이 다 끝난 뒤에 의미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그때 곱하기 2를 해주는 애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본이 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등위접속사는 등위접속사가 진짜 어려울 때 고등학교 2, 3학년 때라고 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보통 고등학교 2, 3학년. 종속접속사,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중등과정에서 고등과정으로 이행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종속접속사조차도 다 암기를 하지 못하고 다 써먹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보니까 애들이 종속접속사가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죠. 등위접속사가 훨씬 어려워요. 어쨌든 자, 종속접속사는 이름에 써 있잖아요. 그죠? 종, 밑으로, 속한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속하는 거죠. 얘는 하나의 문장을 이끌어요. 중요한 특징이죠. 다른 문장 내에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 품사 역할?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죠? 품사. 그리고 역할. 저기 있잖아요. 맨 위에. 아까 등위접속사가 곱하기의 개념이라면 종속접속사는 도돌이표의 개념이에요. 악보에서 봤을 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이 대시 종속접속사예요. 자, 이 I라는 애 입장에서 볼게요. 이 I can buy a book. I can buy a book이라는 애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 스스로도 완결된 언어의 단위를 할 수 있는 애다. 무슨 말인지 돼요? 근데 이 대시 딱 붙는 순간 얘는 더 이상 문장이 아닌 거예요. 완결된 언어의 단위로서의 지위를 잃어요. 완결된 언어의 단위로서의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장에 기대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종속되어서.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이 대시라는 종속접속사가 붙는 순간 당당하던 하나의 의미의 완결된 언어의 단위는 지위를 잃게 되고 I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로서 하나의 품사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층이에요. 층. 레이어. 이 문장은 레이어가 2개인 거예요. 왜? 문장이 2개거든요. 근데 전체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장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예요. 근데 그 안에 문장이 또 있죠? 저건 문장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왜? 저건 종속접속사가 이끄는 애니까. 쟤를 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음에 절 영역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종속 접속사는 그래요. 그래서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느냐. 얘가 다시 돌아가요. 도돌이표처럼. 얼로? 명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명사절이에요.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형용사절이고요. 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부사절이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보게 되는 모든 문장들은 다 품사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게 아무리 길고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그 안의 것들을 각각의 의미의 단위로 나눠서 보면 걔네들은 마치 I wanna book이라는 문장을 내가 해석하는 것처럼 아무리 복잡하고 긴 문장도 품사의 개념에서 접근을 했을 땐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간단하게 해석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의 덩어리들의 그 의미의 덩어리 자체의 문법성과 그 의미의 덩어리들 사이의 문법성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품사로 시작해서 품사로 끝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I라는 애는 명사로서 출발을 했어요. 명사로서 주어의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이끌면서 우리 문장 끝났어. 자, 나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종속 접속사가 붙는 순간 다시 품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명사가 될지 형용사가 될지 부사가 될지는 글을 쓴 사람이 판단해 놓겠죠. 그 사람이 판단해 놓은 품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해석도 가능하고 문법성도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품사의 개념. 자, 품사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품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단어 하나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품사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단어도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질 수 있고 문장 내에서 그 단어 내지는 의미의 단위, 즉 구 또는 절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파악해야만 그 의미의 단위의 품사를 알 수 있고 그래야만 비로소 그 품사에 맞는 문법성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는 품사로 시작해서 품사로 끝난다. 아시겠죠?